세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금융지식. 지금은 꿈만 같은 내 집 마련이 예전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더라도 이자가 15%씩 붙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면 사실 재테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돈은 금세 풀어놨고 그 돈으로 집도 차도 사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기껏해야 3에서 4%의 이자를 받는 저금리 시대입니다. 더 이상 저금만으로는 자산을 축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버는 수입이 아니라 다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지식을 배워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은행을 믿는 것입니다. 은행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신뢰감 있어 보이고 내 돈을 지켜주는 단단한 창고 같기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니 국가 사업인가 싶은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은행은 그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하나의 기업일 뿐입니다. 국밥집에서 국밥을 팔아서 돈을 벌듯 은행은 그저 금융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은행을 너무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적금이나 보험 혹은 펀드에 가입할 때에도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데요. 다른 곳과 비교해보지도 않고 쓰는 곳이니 익숙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행은 그 상품이 좋은 상품이어서 나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상품을 팔아야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것뿐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금융상품들이나 펀드의 수는 적어도 만여 개가 넘습니다. 금융 전문가들도 이 상품들을 전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문가들도 모르는 상품을 은행원이 정말 100% 이해하고 당신에게 장단점을 알려주며 친절하게 의사를 물어볼까요? 아니죠. 정해진 매뉴얼대로 좋아 보이는 장점만 읊으며 그저 당신을 가입시키는 데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인센티브가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예금이나 적금이야 정해진 이자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이지만 재테크로 활용하는 펀드는요? 펀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 상품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돈을 자산운용회사에서 대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상품이죠. 그러니 잘못 가입하면 영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개개인이 투자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테크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내 투자를 남에게 대신 맡기는 펀드는 너무나도 쉽게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은행이 권하는 상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나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시 위의 내용을 읽어보셔야겠네요. 아직도 은행을 너무 믿고 계시니까요. 펀드의 비밀은 은행에서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영하며 투자금만큼 수수료와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다가 매매 수수료까지. 이렇게나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제대로 설명은 듣고 가입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수수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무조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 당장 메모하세요. 판매 보수 1%의 차이 크지 않아 보이시죠? 하지만 판매 보수가 1% 높아질 때마다 당신의 수익률은 0.31%씩 낮아집니다. 그러니 무조건 조금이라도 낮은 것을 고르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고수익 상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수익이란 말은 고위험 상품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보험 상품은 어떨까요? 보험은 재테크라기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상품에 가까운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약보장보험과 실손보장보험이죠. 보험을 어떤 걸 어떻게 들어라는 말은 제가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정약보장보험은 여러 개를 들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많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실손보장보험은 아무리 여러 개를 들어도 결국 비례보상으로 동일한 보장 금액을 받으니 꼭 비교하여서 괜찮은 한 곳만 가입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사실 이러한 기본 교육들을 어릴 때부터 받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초등학생 고학년 65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아이들은 금융지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돈에 대한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결국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나는 어른이 되었으니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보세요. 세상에 돈은 어떻게 생겨나고 굴러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 어떤 공부보다 값진 공부가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이 위기에 빠지면 항상 해결책을 제시하는 영웅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와 마주했던 그 순간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등장했죠. 아담 스미스는 당시 글래스고 대학의 도덕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요.
경제 교수도 아니고 철학 교수가 이런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경제학이 따로 분리되지도 않았고 원래 윤리학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담 스미스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포부보다는 그저 가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주장한 이론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것이죠. 사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주장하기 이전부터 유명했는데요. 그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며 도덕감정론을 주장했는데요. 이때부터 유명해진 아담 스미스는 어떤 공자가들의 가정교사를 맡게 되어 함께 유럽을 여행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여행하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가장 주류로 꼽히는 이론은 바로 중앙주의였는데요. 그것은 금과 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곧 부의 척도라는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케네의 중농주의에 주목했는데요. 중농주의는 토지가 부의 원천이며 농업이라는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 축적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단순히 화폐라는 단위에서 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물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즉 경제활동은 실물과 실물이 거래되는 것이고 그것을 원활하게 거래하는 매체가 화폐일 뿐 진짜는 실물이기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지가 원천이라는 이론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중농주의에서 영감을 받아 1977년 국부론을 완성했는데요. 국부론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어디서든 노동이 이루어지면 부가 생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이나 토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해마다 소비하는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 진짜 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서 생겨나므로 해당 상품의 가치의 기준은 생산하는 데에 들어간 노동량에 비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요. 교과서에서 반드시 보았을 그 단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경제시장이 자유롭도록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해서 저절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누군가가 가격을 결정하지 않아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결국 가치는 정해진다는 것인데요.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완벽한 자유시장 체제를 꿈꿨고 이는 곧 근대 경제의 교과서이자 근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시장 경제를 통해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부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기반은 그의 도덕 감정론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기에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믿음 아래에 주장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사상은 많은 오해를 받게 되면서 그를 부자들의 편이라고 질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는 자본주의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자본주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원제는 윌스 오브 네이션스입니다. 복수형으로 끝나는 이유는 누군가가 잘 살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국민들이 잘 사는 방법이라는 점을요. 18세기 폭풍 같은 국부론이 몰아치고 19세기에 들어서는 조금씩 자본주의가 안정을 찾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뜻과는 다르게 노동자들의 희생은 더욱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은 또 다른 영웅을 탄생시키는데요. 바로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최초로 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할까? 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삶은 편안해졌지만 편안해지는 삶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기계처럼 쓰여지는 것을 안타까워했는데요. 이처럼 세상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기자로 일하면서 독일 쾰른 신문의 편집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운명 같은 인연을 만나는데요.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후원자인 엥겔스입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 한 권을 마칠 때까지 계속 후원을 하였으며 뜻이 같은 것을 확인하고는 굳은 결심을 하는데요. 1848년 두 사람은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을 밝히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노동자가 잃을 것이라고는 단지 자신의 사슬뿐이다. 그렇게 붉은 박사라는 악명과 인류의 해방을 가져올 사상을 창조했다는 명성, 두 가지를 모두 얻은 칼 마르크스는 추방되어 혁명을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연구에 몰두했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적한 자본론을 내놓습니다. 자본론은 아담 스미스의 분업이 잘못되었다 지적했는데요. 분업으로 인해 노동자는 기계 부품이 되었고 쉬지 않고 일해도 거기서 남는 이유는 자본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자는 계속해서 가난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을 너무 얕보았다며 맹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는 최초로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설명했는데요.
있는데요. 자본가의 이기심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빠르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대신 기계를 들입니다. 그렇게 기계들이 노동력을 대신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회사는 한정적이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임금은 하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기업들이 물건은 만들어내지만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 구매를 하지 못하니 결국 기업들도 자본가도 모두 파멸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도 하나의 흐름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결국은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결국 현재의 모습은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국부론이 옳고 자본론이 틀렸다 할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원했던 국부론도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자본론도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과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놓았던 그들의 세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렸던 세상은 끝없는 탐욕으로 뒤덮인 자본주의가 아니며 마르크스가 꿈꿨던 세상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며 억압하는 독재사회의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